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33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병희 아나운서 대신 개관 진행을 맡은 땜빵 SBS 김용욱 PD입니다. 제 옆에는 언제나처럼 SBS 문화 전문 기자 김수현 선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감기에 걸려서 네. 마스크를 쓰고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여름은 잔인한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모든 사람이 다 고생을 하면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커튼콜 233회 게스트는요, 견고한 테크닉과 섬세한 감성으로 작품의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2011년 동양인으로는 이례적으로 독일 바이에른주 문화부 장관이 수여하는 젊은 예술가상을 받으셨고, 모차르트 소나타 전곡, 슈베르트 소나타 전곡 등 활발한 음반 녹음과 공연으로 잘 알려져 있는 스타 윤홍 전 피아니스트님 모셨습니다.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딱딱한 오프닝. 정말 네, 원래 이병희 아나운서가 하는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제가 김용욱 PD한테 좀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피아노에 관전 네, 너무 좋아하시고. 네. 근데 먼저 소개부터 하셔야 됩니다. 했지만 직접 자기 소개. 우리 저요? 커튼콜 팬 여러분께 저기 카메라를 보시고. 저쪽 카메라인가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윤홍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달에는 통영에서 슈베르트 후기 소나타 공연을 하시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미 뭐 전곡을 다 하신 거죠? 소나타는 녹음은 음반이 나왔고 이제 뭐 보통 리사이트 할 때 이제 후기 뭐 소나타 한 곡 정도 넣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6개를 한꺼번에 하는 건 처음이에요. 6개? 그 후기 소나타를 후기 소나타 6개. 그래서 음반으로는 이미 전곡이 다 나와 있는 거죠? 네, 초기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21곡인데요. 네. 저는 이제 사람마다 어떻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제가 연주하는 그 마지막 6개가 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3일에 걸쳐서 금토일 두 작품씩. 2개씩. 네. 통영에서 10월에 그러니까 며칠에 하나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네.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네. 이번엔 통영에서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영을 내려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거기가 그래 음향이 좋다. 굉장히 좋죠. 통영홀이 되게 좋다고. 네. 저는 제가 2008년에 유니상 콩쿠르를 하면서부터 인연이 있어서 통영에 자주 가는데 그때는 그 콘서트가 없었었어요. 맞아요. 시민회관. 네. 시민회관에서 약간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콩쿠르에서 했었는데 그 후에 그때 뭐 통영시장님도 오셨었고 거기에 이사로 계셨던 그 서울대에 계셨던 교수님하고 유럽에서 오셨을 때 뵙고했는데 그때 그 이사님이 그 스위스의 루츠른 페스티벌에 있는 페스티벌홀을 이제 꿈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해서 박스형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음향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여러 번 공연했는데 갈 때마다 저도 되게 좋았고 또 외국 그 아티스트랑도 가서 연주했었는데 역시 여기가 좋구나. 진짜 좋죠. 이미 뭐 한국에 가면 뭐 예술전당 듣고 롯데 콘서트도 있지만 통영이 좋다는. 부천에 지금 예술홀 생긴 데서는 공연해보셨죠? 저는 안 가봤어요. 거기도 그렇게 음향이 좋다고. 거기도 좋다고 하죠. 저는 기억에 남은 게 인천도 굉장히 좋았고 이제 대구도 좋았고 이제 참 한국에도 좋은 콘서트홀이 많이 생긴 거네요. 근데 저는 통영이 뭐 공연장도 좋지만 그 분위기가 바닷가가 보이고 맞아요. 딱 나오면 앞에 쫙 바닷가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공연장은 주로 짓다 보니까 대기실은 이제 지하에 있고 그게 많거든요. 근데 대기실이 맞아요. 딱 보여요. 뷰가 맞아요. 저 좋아요. 대기실 가봤는데 대기실 뷰도 좋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문화가 중요하면 억지 부려서 한번 내려가 봐요. 한번 통영에 한번 꼭 가보세요.
그래서 통영에서 하시고 사실 저는 서울에서 하실 때도 그땐 전곡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슈베르트 소나타 하실 때 보러 갔었고. 네. 그 만나 뵈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슈베르트 소나타 전집류의 하얀색 전집 있죠. 그걸 사면 거기 슈베르트 소나타가 2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21곡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와 지금 말씀하신 거와 거기 실려 있는 13곡하고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직접 해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베토벤 소나타는 이제 32곡 그죠? 인데 이제 완성이 돼서 이제 그분의 생전 때 출판이 됐던 곡들이고 슈베르트는 21곡을 쓰셨는데 그 완성된 그러니까 미완성된 곡이 7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출판사에서 나올 때 이제 그 하얀색은 한국에서 나온 거고 이제 주로 이제 헬렌 출판사의 그 파란색 악보를 쓰시는데 보통은 이제 1번부터 21번까지 하시는데 미완성곡을 이제 그 볼륨 3번 곡에 하시고 완성된 곡을 우선 해서 그게 이제 2권으로 나오고 세 번째 그 시리즈에 이제 미완성곡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완성된 곡까지 다 녹음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14곡이 된 완성곡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들으셨는데 이 곡이 슈베르트 소나타라고 하는 곡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아는 곡은 이제 후기 작품들이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따지면 이제 슈베르트 작곡가가 사람들이 잘 이제 다 잊혀져 있었고 피아노 소나타를 연주한 거는 이제 6, 70년도에 그 이제 스피아토슬라브 리히터와 이제 윌helm 캠프가 그 곡을 이제 연주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곡에 대해서 잘 알게 된 지 한 5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전집으로 나온 것도 많이 없고요. 그럼 그 2권짜리 전집에는 10몇 곡만 들어가 있었던 건. 그러면은 전곡을 21곡을 다 연주를 하셨으면 그 나머지 미완성이 됐던 곡들은 막 프래그먼트들이에요. 막 가다가 끊기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게만 녹음을 하시고 끝내셨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 그 피아니스트마다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안드라 시프는 그 슈베르트가 쓴 곡 거기서 딱 끊어요. 그래요? 그래서 듣다가 왜 여기서 끝나지? CD가 튀나? 이제 그러고 바두라스코다라는 이제 오스트리아 피아니스트는 자기가 이제 작곡도 했기 때문에 그 곡을 이제 그걸 자기가 써서 해서 했죠. 그래서 그분은 저는 그 음반이 7장으로 나왔는데 그분은 10장인가 11장인가 그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미완성으로 남긴 악장은 녹음을 안 하고요. 완성을 하신 악장만 녹음을 다 했어요. 그 중에 완성이 돼 있는 악장만.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하나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F# 마이너 소나타는 제가 약간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보통 제한부 발전부 그러니까 제시부 발전부 제한부인데 제한부에서 끝을 하셨거든요. 이제 끝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것만 제가 약간 해서 맞춰서 그렇게 하셨군요. 그럼 그 윌리엄 윤 버전 있는 거네, 그죠? 그러네요. 앞으로 나와 있나요? 근데 그거 그럴 갑자기 신기하네요. 지금 김영욱 PD 소개를 좀 제대로 해야 됐었나? 이게 갑자기 그래도 그 유튜브 피아노 홀릭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독학으로 피아노를 이것저것 다 치는 사람이에요. 얘는 PD입니다. 근데 굉장히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 친 곡도 많이 하시고 그 어떻게 CD 3장에서 21곡을 넣었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 소나타 21개가 들어갈 리가 없는데라고 봤더니 미완성들이 다 거기 이렇게 있고 그걸 꼭 들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윌리엄 윤 버전 꼭 들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곡이 다 나온 거는 벌써 꽤 됐죠. 음반이 2년 전? 재작년에 나온 거 그죠? 저도 통영에서 그때 하실 때 피아노 마라톤이라는 공연을 갔었는데 맨 마지막으로 나오셔서
그 960번 피아노 소나타 그거를 맨 마지막으로 엄청 긴 곡을 하셨어요. 예. 근데 마지막에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좋았거든요. 예. 저는 그 도자기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게 연결이 됐어요 이미지적으로. 그 슈베르트 들으면서 이렇게 뭐 설명 잘 못하겠는데 그 미적으로 추구하시는 영감이 도자기를 왜 좋아하시는지 연주들이 알겠더라고요. 약간 견고한데 되게 명료하기도 하지만 근데 깨지기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건? 도자기는? 아니 그런 건 못 느꼈고 약함 네. 같은 거는 안 느끼고 되게 견고하고 뭐하는데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정확하지만 되게 따뜻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게 연결이 있나 보다.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도자기 그러시죠? 네. 호치민은 어떻게 생기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상을 봤거든요. 네. 도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게 집인 거죠. 네, 집에서 이렇게 도자기 이렇게 올려놓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들고서 얘기하시는 거 이런 거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라고 보내줬어요. 네. 근데 그게 아까 정말 말씀하셨다듯이 이렇게 라이브 연주를 하다 보면 하다가 이렇게 막 깨질 것 같은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놓치기 싫은데 이게 뭐 그 어떤 델리케이트한 그런 그게 도자기를 약간 그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음악을 듣는 경청과 이렇게 만지는 그런 느낌이. 사실은 그러니까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 그 집에 저희 고모가 예전에 독일에서 영사관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한테 영국 그 웨지우드의 찻잔을 선물을 했는데 왜 저거는 한국에 있는 그런 그릇과 조금 느낌이 더 예쁠까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 유학 갔을 때 이제 뭐 벼룩시장 같은 데서 한두 개씩 이렇게 모으다가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집에 있을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약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가 원래 조금 있었는데 그때 공부를 좀 했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나이센 그 독일 도자기에 대해서 좀 배우고 뭐 그런 박물관도 가고. 근데 이게 피아노를 통해서 만나셨다고 했지만 이 도자기를 이런 걸 통해서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을. 그래서 제가 그게 뭐 특별했는지 뭐 독일에서 인터뷰를 나갔는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있는 그 도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래요? 네, 뭐 거기 이렇게 투어도 시켜주시고 선물도 받고. 내년에는 그 CF에 그러니까 뭔가 도자기 회사의 상품 윌리엄 CF에 그 테너 그 롤란드 비아손 롤란드 그분이 그 살츠부르크에서 하는 페스티벌에서 자기가 모차르트를 이렇게 스케치를 한 거를 이제 에스프레소 잔에 그 비엔나 거기서 아우가튼이라는 그 회사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분이 그림 소질이 있나 보죠? 네. 그렇구나. 재밌었어요 그런 것도. 언젠가 또 그런 거 그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그러니까 비싸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술은 뭐 어떤 의미에서 다 통하는 게 맞아요. 그 우리나라 이 피아노를 치는 학생들한테 되게 오랜 세월 동안 슈베르트 소나타 무시당했잖아요. 그래서 모차르트 맞아요. 슈베르트 소나타를 잘 안 가르쳐요. 슈베르트는 넘어버리고 베토벤은 할 시간도 없는데 네가 언제 이거 하고 앉았어 이런 왜 그랬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는 사실 슈베르트가 되게 지겹고 재미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모차르트는 하면은 재밌고, 베토벤은 뭐 당연히 이제 교과서 같이 이제 배워야 하는 거였고, 그리고 저희 선생님도
슈베르트는 나중에 하면 되고 이제 콩쿠르는 베토벤은 해야 된다고. 예, 그 보통 소나타를 이제 고를 수가 있거든요. 슈베르트, 네. 베토벤, 뭐 하이든. 근데 다 베토벤을 해요. 예. 근데 저도 슈베르트를 독일에 가서 조금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네. 계기가 뭐였어요? 그 제가 독일어를 이제 하니까 약간 독일 그 하노버에 약간 겨울에 이렇게 우스스한데 슈베르트 겨울 야간을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듣다가 이제 이렇게 조금씩 단어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에 그거를 정말 수십 번을 들었어요. 그래서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겨울 나그네를 통해서 슈베르트라는 작곡가를 다시 좀 좋아하게 되고. 저 얘기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언어가 이렇게 음악에 묻어 있어서 그 언어가 되니까 그 억양이 들렸다는 얘기로도 전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쵸. 네, 독일어를 플랑을 치다 보면 가사도 없는 피아노 음악인데 불어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음악은 또 우리 한국어의 억양이 있고 그 독일의 낭만주의라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림을 봐도 독일의 그런 그림은 기묘하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너무나 정확하고 예, 이제 그 클래시시즘이라는 그 당시의 그림은 이제 우리 생각하는 막 그 프랑스의 임프레셔니즘보다 너무나 그냥 뭐랄까 멋있지 않잖아요. 근데 독일어 자체도 딱 들으면 좀 딱딱하게 들리고 근데 그 안에 그 낭만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브람스가 되고 바그너 시대가 되면 스트라우스 굉장히 이제 익스프레셔니즘이 되지만 슈베르트 당시의 그 음악은 우리가 들었을 때 이렇게 확 들려오진 않아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안에 이렇게 깊이가 있고 철학이 담겨 있고 그래서 그 슈베르트 처음에는 조금 재미없는데 듣다 보면 계속 그걸 찾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형이상하게 나라인 것 같아요. 독일은 확실히 만져지지 않고 아마. 근데 그 독일 가기 전에는 미국에서 공부하셨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슈베르트가 안 들어오던가요? 그 미국에서는 저 되게 뭐 쇼팽 뭐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하고 거의 레파토리가 그랬었어요. 거기가 미국이어서 그랬었던 것 같은가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 배웠던 분도 이제 약간 그런 레파토리 많이 하셨고 슈베르트는 딱 소나타 한 곡 배웠었는데 기억에 이제 고등학교 때 안드라 쉬프 그 피아니스트가 마스터 클래스를 오셨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은 저보고 이제 그때 제가 슈만의 카나발을 막 치고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 안드라 쉬프가 자기는 바흐, 모차르트, 슈베르트만 레슨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슈베르트를 갔는데 선생님 당연히 제가 그때 뭘 알았었겠어요. 근데 안드라 쉬프는 워낙 슈베르트를 잘하시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안드라 쉬프랑 만나서 얘기했을 때 내가 예전에 레슨을 받았는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레슨할 때? 그냥 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고 쳤겠죠. 그냥 막 리스트에 그 화려했던 그런 그 되게 뭐 되게 빠르게 막 화려하게 이상적인 그런 담백함이 없이 그래서 그때 왜 내가 그걸 했을까? 근데 나중에 안드라 쉬프 만났더니 뭐라고 하세요? 기억은 나신대요. 기억난대요. 근데 뭐 제가 잘 치지 않았으니까. 세계적인 슈베르트 스페셜리스트가 되셨는데 첫사랑 같은 곡이 뭐예요? 슈베르트. 다 너무 좋고요. 그 후기 소나타 특히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31살에 요절을 하셨는데
그 1년 반 동안 정말 여러 곡을 한꺼번에 네. 명작을 막 쏟아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곡은 정말 인생의 가장 슬픔을 표현한 것 같고, 어떤 곡은 뭐 정말 무슨 자연을 표현한 것 같고, 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곡을 쓰셨거든요. 근데 그 곡이 너무 다른데 그게 정말 너무 대단하고요. 막 다 하면 할수록 너무 좋아요. 네. 네. 여러 정말 세상에 모든 그런 이 환상과 이 현실과 다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마지막 순간 주마등 같이 하고 간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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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소나타 연주 예전에 하신 게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듣지는 못하고 길어서 네. 앞부분을 조금 960이요? 네. 네. 슈베르트는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뒤에 후기 소나타만 내 소나타로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다고 저 알고 있거든요. 앞에 건 나는 이건 너무 습작이고 뒤에만 인정해 주세요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데 전곡을 다 마스터하신 스페셜리스트로서 그 후기 작품의 이외의 그 앞에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쵸.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이해는 가요. 많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거를 이렇게 미오노리 새끼로 비교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작곡가인지 몰랐던 거죠. 본인이. 네. 그래서 더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하이든 스타일로 작곡을 하다가 베토벤 스타일로 작곡을 하고 이러다가 중간에 이렇게 번뜩 슈베르트의 그 모습이 딱 나와요. 그래서 제가 녹음 순서도 이제 1번, 21번으로 안 하고 이렇게 막 섞어서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21번 소나타 마지막 소나타를 듣고 1번 소나타를 들으면 거기서 그 슈베르트 그러니까 그게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명작이 아니지만 1번이 21번을 듣고 들으면 거기서 그 사람의 감성이 이렇게 보이고 또 1번을 듣고 22번을 다시 들으면 이제 또 다시 들리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뭐가 터지듯이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내면서 작곡을 했는데 그 전에 이렇게
막 그 포기하고 그 곡을 쓰다가 이제 아닌 것 같아서 그만두고 막 이런 게 되게 인간적이고 예,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호로비츠가 그래서 베토벤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베토벤은 슈베르트 같이 노래를 못했다. 근데 슈베르트는 자꾸 베토벤만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몰랐던 사람인 것 같아서 속상함이 들리는 소나타 같다는 얘기를 한 걸 저 기억하거든요. 베토벤이 따라잡을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는 건데 슈베르트한테는. 뭐 슈베르트 곡을 듣다 보면 약간 이 사람 되게 뭐라 그러지? 안쓰럽다고 해야 되나? 어눌하고. 뭔가 되게 뭔가 할 것 같다가 멈칫하고 약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되게 내성적이고. 맞아요. 이것도 저 여쭤보고 싶었어요. 모차르트도 이제 전곡을 다 하셔서 이제 그쪽도 다 한번 이렇게 런스루를 하신 건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안드레스 슈프도 그렇고 잉그리트 헤벌레도 그렇고 이 모차르트 전곡한 사람들이 슈베르트 전곡 꼭 하더라고요. 연관이 있을까요? 그쵸. 저는 모차르트와 슈베르트를 통해서 이제 말러로 약간 이렇게 저는 말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말로까지 가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말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성악이 중요하고 작곡가들이 제일 중요했고 또 약간 인간적인 내면 바하도 그렇고 베토벤이 특히 그랬고 이제 베토벤은 이제 인간에서 우리가 넘어서서 예술은 인간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어떤 아이디얼리즘으로 가는 작곡가였다면 슈베르트는 그냥 내 안에 나오는 그냥 노래를 계속 이렇게 써내려가는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곡하는 그런 스타일도 모차르트, 슈베르트가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제 어떤 계획 없이 곡을 쓰는 그러고 그 짧은 인생이 정말 여러 곡을 썼던 그 악흥이 막 가득했던 사람들이고 베토벤은 스케치부터 끝까지 계획으로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그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게 말로까지 한다는 얘기는 전 그러니까 처음 저도 처음 들었어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슈베르트와 말러가 왜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 그 두 사람은 이제 그 하모니라고 하죠. 그 화성의 그 변화가 정말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이 하모니가 나오면 여기로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둘은 정말 이상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그 모차르트와 슈베르트가 또 비슷한 게 이 장조와 단조를 정말 왔다 갔다 너무 잘해요. 그 빛과 그 어둠 사이를. 그러니까 인생이 모두 뭐 음과 양이 다 섞여 있고 그렇듯이 이게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되게 인간적이고 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너무 잘 표현해요. 그래도 즉흥곡은 학원에서 좀 배웠어요. 즉흥곡은 치죠. 근데 저도 슈베르트 소나타는 어릴 때 쳐본 적이 없어요. 슈베르트 얘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티스트의 새 앨범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죠. 듣고 왔거든요. 불랑제의 이 작품 너무 좋더라고요. 소개 아주 많이 알려진 작품은 아니니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녹음 오케스트라 녹음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곡을 하겠냐 고민을 하다가 그 이제 프랑스의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제 벨 에포크라고 하는 그 시대 때 사람들의 곡을 녹음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가브리엘 폴의 이제 올해가
서거 100주년. 아, 그랬군요. 네. 그리고 그분의 이제 제자였던 레날도 한 그리고 나디아 불랑제 곡을 했는데 이제 나디아 불랑제는 사실은 이제 작곡가로서 이분이 누이가 있었어요. 네, 이제 그분이 동생이 일찍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더 작곡을 더 잘하셨대요. 그럼 이제 작곡을 그만두고 이제 선생님의 길을 맞아요. 가서 선생님으로 유명하잖아요. 정말 뭐 번스타인, 뭐 마른 보엔 모든 사람들 이 사람한테 배웠던 이제 그 블랑쉐리라고 해서 파리에서 정말 유명했던 그 클래스가 있었고 이제 레날도 하는 원래는 그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나서 이제 아버지가 프랑스로 이민을 오면서 파리에서 자랐는데 파리의 모차르트라고 불렸을 정도로 이제 재능이 유명했던 분인데 그 마틴 그 프루스트 작가의 연인이기도 했고 그 마르셀 프루스트요. 그리고 그 파리의 살롱 그때 가장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그 매력이 너무 많았고요. 유튜브에서도 그 사람이 노래하는 그 음원이 있는데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그래요? 파리 음악원의 원장이기도 하고 뭐 오페라 거기서도 이제 단장으로 또 계시고 굉장히 유명했던 분인데 인간 벨레보크네요. 네, 어느 순간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 클로리스에게라는 그 작품 그 가곡 한 두세 곡이 이제 아직도 그 곡만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그때 그 곡을 들으면 이게 뭐 바로크 시대의 곡인가라고 굉장히 그냥 심플한 곡인데 지금 이제 약간 제가 연주한 피아노 콘체르토도 있고 여러 곡을 쓰신 게 이제야 약간 빛을 보는. 근데 들어보시면 우리가 한 곡만 들어봤어요. 굉장히 재밌고요. 막 그때 저는 그 늦여름에 마지막 부는 그 바람 같은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지나버릴 듯한 그 외 약간 그 멜랑콜리하고 그 센티멘탈한 그 감정 이게 있어요. 이 안이라는 사람이 피아노 작품 많이 남겼어요? 아니요, 피아노 작품 많이는 없어요. 소품들이 있고 이 피아노 콘체르토가 있고. 클로리스는 누구인가요? 혹시 아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시인데요. 시에 원래 그런 시가 있는데 거기 그거를 보고서 영감을 받아서 가곡이에요. 원래 가곡인데 제가 그 곡을 좋아해서 이제 이 앨범에 이제 피아노 버전으로. 그럼 편곡을 하신 거예요? 네, 뭐 윌리엄 그러네. 앞으로 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맞아. 이거 작년에 마포 아트센터에서 공연하셨죠? 네, 맞아요. 제가 좋아서 이 곡 어딨지? 하고 제가 찾아볼까 한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없겠네요. 없죠. 직접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유명한 노래긴 하죠. 한번 들어볼게요.
피아니스트님이 직접 편곡하신 아네 클로리스 네, 에게 라는 노래를 편곡하신 버전. 저게 공연 앞으로 출판되기를 못내 기다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저게 공연 한국에서 공연하시고 아마 앙콜로 연주하셨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죠? 네. 요번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내신 앨범에도 실린 곡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콩쿨 우승 경력이 없는 스타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이 기사 제목이었어요. 이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콩쿠르 우승 경력 없는 스타 피아니스트라는 그 제목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참 궁금하기도 해요. 맞아요. 사실 한국에서는 콩쿨이 굉장히 유일한 어떤 길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제 콩쿠르 우승을 해서 했다면 좀 편했을 것 같기 쉽게 어떤 커리어를 쌓는데 도움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 콩쿠르에 안 된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원동력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제가 좋아하는 뭐 알프레드 브렌델은 정말 이렇게 피아니스트적으로서 재능이 많은 사람은 피아노를 쉽게 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브렌델이요? 근데 뭐 자기의 최고 경력은 부조니 콩쿠르에서 4등을 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콩쿠르 없이 연주 경력을 쌓을 수 있으면은 그게 사실은 가장 자연스러운 거고 좋은 건데 이제 그런 이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을 위한 근데 그렇죠. 근데 저는 한국 친구들이 특히 이제 콩쿠르에 너무 이렇게 그것만 되면은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아쉬워요. 그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그 녹음 CD도 보내고 직접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20대 중반이 되고 이제 공부도 다 끝났고 이제 독립도 해야 되고 연주를 하면서 그걸로 돈을 벌어서 살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그냥 아무 고민 안 하고 피아노를 좀 치다가 그때 이제 상황에 직면을 하니까 이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오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 이렇게 막 되게 어둑한 숲을 걷다가 너가 하고 싶은 게 정말 뭐니? 라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디테일은 그가 어디였어요? 잠깐. 약간 영화처럼 뉴욕이었어요? 아니요. 독일이죠. 독일에 그때는 독일로 옮기셨을 때 하노버 음대에서 이 외곽이 어떤 숲이에요. 거의 10시까지 연습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하면서 그러면 10시가 되면 이제 연습하는 친구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 학교 뒤에 숲이 있었거든요. 거기 지나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뭔가 그날 연습이 되게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연주 일정이 있고 막 콩쿠르라는 이런 게 있어야 목표가 있어 연습이 그것도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집을 보다가 이렇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국에 가야 되나 아니면 이제 뭐 그때는 박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교수를 하려면 박사학위가 좀 중요할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럼 미국으로 다시 갈까? 뭐 이런 고민하다가 저한테 정말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스스로 연주더라고요. 무대에 서는 게 했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그래서 이제 작은 무대라도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그 예술전당 그에서 한국의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경주에서 저희들 뭐 마스터 클래스를 열어준 내가 이런 얘기 안 했었는데 그때 제가 제 명함을 만들어서요. 그런 제 프로필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제가 음반이랑 드렸대요. 드렸었어요. 드렸대요. 그 주최 측에. 네, 그러니까 저는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이 이 한국의 어떤 대학생이 자기한테 그렇게 한 적이 기억이 처음이었던 없었으니까. 거죠.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남았다고 아직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좀 조용해도 뭔가 이렇게 뭐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렇게 한국에서도 그랬고 뭐 제 데모 CD를 이제 만들어서 한 100개 정도 제 컴퓨터를 구워가지고 그걸 이제 편지를 해서 그 매니지먼트 회사들한테 보냈는데 정말 답도 안 오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 뭔가 연결이 돼서 처음 독일에서 음반이 나올 때도 그분이 도와주셨고. 그분은 뭐 하는 분인데요? 이게 모니카 참파이라는 독일에서 작은 에이전시 아직도 하세요.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처음에 이제 뭐 음반사도 연결을 시켜주시고 이제 그 평론가 분들하고 한테 저한테 음반을 보내셔서 제가 그 뮌헨의 바이에른 방송국의 라디오에 제 음반이 처음 소개되는 거기에 제 음반이 당타이손하고 이제 블랙하스 그 피아니스트와 비교가 되면서 그 음반이 소개가 됐어요. 그 음반은 데모 음반이요? 아니고 첫 음반. 첫 음반. 첫 음반은 뭘로 하셨어요? 그 쇼팽 협주곡 하고 슈베르트 그 다음 솔로는 그러면 그 전에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보냈던 그 데모 CD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이제 연주회 때 뭐 라이브로 한 거, 콩쿨 때 받았던 거, 그렇죠. 컴플레이션처럼. 그렇죠. 네. 인디 뮤지션이네. 그러네요. 정확하게 홍대의 인디 뮤지션에. 근데 근데요 외국 친구들은 그렇게 다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여기가 너무 콩쿠르에만 매달려. 그때는 뭐 한국에서 외국이 어떤 콩쿠르에서 뭐 입상을 했다면은 뭔가 이슈가 많이 됐었고 지금은 또 워낙 이제 큰 콩쿠르에도 다 우승을 했고 하니까 별로 기사화가 안 됐는데 그때는 뭐 그랬고 외국에서 이렇게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뭐 정명 선생님 뭐 몇 분 안 계셨었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뭐 그정 선생님처럼 거기서 이렇게 큰 무대에 서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저보고 항상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외국에서 꾸준히 그래도 피아노 치면서 크고 작은 페스티벌에 나가고 그렇게 한 케이스가 많이 없으니까 좀 신기하시고 근데 외국 친구들은 다 그렇게 시작 많이 해요. 그래요. 중산층이라고 하기에는 소니 클래식의 유일한 그러니까 한국인 그게 지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엄청난 레이블에서 그러니까요. 그 로린 마젤한테 발탁됐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했잖아요. 한동안 그랬죠. 그 과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막 가서 저 좀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가 2013년이었는데 그 해에 마젤이 이제 뮌헨 필하모니 상임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공연을 보러 가면 제가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친구들, 뭐 음악하는 친구, 지휘자들이 다 무대에 들어가더라고요. 왜냐면 로린 마젤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근데 그 로린 마젤과 카라얀이 가장 이제 젊은 친구들을 많이 발탁하고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 초등학생인가 중학교 어렸을 때 세종문화회관에서
처음으로 봤던 로리 마젤의 그 베토벤 교향곡 3번이 딱 생각이 나면서 네. 왜 나는 이거를 못하지? 라고 해서 그분한테 그때도 이제 제 음반과 네. 손편지를 써서 이제 그 보냈어요. 그 오케스트라 주소로. 아, 오케스트라 주소로. 네. 네.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지나서 찾아갔죠. 찾아가면서 아니, 오라고 해서 가신 거예요? 아니죠. 아, 그냥 가신 거예요? 답이 없었죠, 당연히. 근데 그때 이제 제 매니지먼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지휘자는 그냥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연에 가면서 제가 언제 찾아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1부 끝나고 네. 찾아가면 사람들이 제일 없지 않을까? 아, 공연 도중에? 인터미션 때? 네, 2부 인터미션 끝나고 때?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1부 그 협연자가 앵콜 할 때 제가 몰래 나와가지고 네. 갔는데 백스테이지로. 네, 되게 뭐 그냥 그 방에 놓고 해가지고 네. 들어갔더니 넌 누구니? 이래서 네, 그래서 저는 피아니스트인데 얼마 전에 음반을 보냈다고 했더니 그게 너냐 하면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반을 들었다고. 들으셨군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 모레 후에 오디션을 받게 됐죠. 받고 나서 그날 정말 약간 저는 이게 뭐지? 왜냐면 그렇게 제가 뭐 틸레만한테도 오디션을 받았었고 네. 그런 지휘자분한테 다른 오디션도 있었는데 네. 그렇게 빨리 뭔가 진행이 되게 비현실적으로. 네, 그날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다음 시즌에서 네, 왔으면 좋겠다고 네. 했는데 그 연주 한 5개월 전에 돌아가셨죠. 맞아요. 네. 연주는 하셨는데 이제 다른 지휘자가 민앤필이랑 협연을. 네.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뭔가 그게 당연히 이제 제 어떤 기회가 그런 좋은 오케스트라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한국에서 또 그걸로 많이 이제 그때 좀 기사 났던 기억이 나요. 되는 그런데 뭐 로리마젤 살아 계셨다면 이제 다른 오케스트라 저를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비렐름 캠프 재단의 이사다라는 기사도 본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비렐름 캠프 재단이 뭐를 해요? 그러니까. 네. 비렐름 캠프가 이제 91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살아생전에 57년에 자기가 결혼 허니문으로 갔던 이태리의 포지타노라는 곳에서 약간 사랑에 빠지셔서 거기에 집을 지으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매년 베토벤 소나타만 가지고 마스터 클래스를 하셨는데 그게 정말 약간 전설적인 그 마스터 클래스였대요. 그래서 좀 유명한 미츠코치다, 베커우누 선생님 이렇게 오셔서 그걸 하셨는데 이제 그게 계속 쭉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재단을 세우시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으시고 그래서 매년 아직도 마스터 클래스를 거기서 해요. 하고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뭐 그런 저도 그 재단에 2006년에 처음 마스터 클래스를 갔다가 거기와 인연이 마스터 클래스 학생으로 가신 거죠. 네. 연주 기회도 받고 다 모든 게 무료예요. 그래서 그 재단을 통해서 이제 여러 약간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이제 도움이 됐고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마스터 클래스를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올해는 또 안드라 쉬프를 제가 거기를 모시게 돼가지고 그래서 좀 비렐름 캠프 재단의 이사다까지만 제가 들어가지고 도대체 비렐름 캠프 재단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런 게 있군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진행? 궁금해요. 한 일주일 하는 건가요? 그 마스터 클래스요? 그 안드라 쉬프는 이번에 8일
오시는데 학생들 8명 이제 오는 한국 분도 2명이. 그럼 선발을 뭐 비디오 오디션 같은 걸 해서 선발을 그렇죠.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자기가 원서를 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매일 레슨을 하는데 그 32곡 소나타를 다는 이제 이것도 뭐 우리가 아는 발드슈타인, 뭐 열정 이런 소나타는 많이 하는데 이제 안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그 학생들이 4곡에서 6곡의 소나타를 준비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32번까지 그게 이제 베토벤의 인생을 정말 다 훑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되게 커요. 그게 그럼 매년 언제쯤 하는 거예요? 거의 보통 이제 9월에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그럼 이게 거기 가시기 전에 마지막 일정이신 거예요? 네. 좀 있으면 출국하신다고 하는데 모시고 왔거든요. 그럼 이제 이탈리아로. 네. 그렇구나. 장학사학이구나. 그러네요. 학생들을 육성해내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런 것보다 그 재단이 뭐 다 그렇겠지만, 이렇게 어떤 스폰서가 없으면 이렇게 뭐 돈으로 이렇게 뭐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가 그 포지타노라는 데가 정말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졌고 거기 와서 딱 그 핫스팟에 와서 사진 하나 찍고 가는 그 장소가 됐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 빌리엄 캠프가 살았던 그 집에 가면 돌아가시기 전에 읽었던 책도 있고요. 빌리엄 캠프가 57년에 사셨던 피아노도 아직 거기 있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 앉아 계셨던 자리도 있고. 근데 그게 그 집이 굉장히 심플하고 정말 이렇게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 느낌이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 계단이 한 100개 몇 개가 되거든요. 그 집에 도착하면 뭔가 그 올림푸스에 도착한 것 같은 그 느낌? 진짜 가고 싶다. 네, 그래서 여기 오면은 음악만 생각이 나는. 그럼 그 비렐름 캠프가 살던 집을 일반인들한테도 공개를 하나요? 아니죠. 그렇구나. 안 하겠지. 그렇구나. 안 하겠지. 그래서 거기 오는 그 피아니스트들이 우리가 이렇게 뭐 여러 뭐 음악을 하면서 이렇게 성공을 한다는 게 음악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세상과 타협도 해야 되고 뭐 좀 운도 있어야 되고 뭐 자기를 어떻게 상품화 시켜야 되고 그러다가 거기에 오면 정말 그냥 그 음악에만 집중해서 할 수 그 시간이 저에게도 그랬고 내가 음악을 왜 하는지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 장소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큰 의미인 것 같아요. 도산서원 같은. 약간 좀 장소가 주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비렐름 캠프 재단의 뭐 동양인 첫 이사다? 아니 최연소 이사다? 그랬나요? 뭐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궁금했어요. 이렇게 듣고 나니까 마스터 클래스가 그렇게 의미 있는 것들이 진행이 되는 그거를 관할하시는 거구나. 도와주시고 싶으신 어떤 기업인들이 보신다면 거기도 또 후원을 받고 그런 게 있나 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 그 외교부에서 거의 이제 서포트를 해주시는데요. 사실 한국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올해도 세 혜택을 명이 받는 거네요. 한국 음악하는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한국 기업체에서 좀 도움이 되요 한국인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데. 이미 많지만. 이미 많은데. 재밌네요. 매년. 네. 매년. 포지타노.
또 협연, 독주, 실내악 이렇게 여러 무대에 다양한 연주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제일 즐거웠었던 협연자가 누구였어요? 가장 연주하고 기억에 남는 거는 독주회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가장 부담스럽기도 한데 이 혼자 뭔가 연주가 지금 잘 되고 있을 때에 정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 음악과 나와 그 시간을 초월하는 그 순간,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그 순간은 그게 협주 때는 그런 모라의 순간이 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상대가 있으니까. 네. 협연은 특히 이제 뭐 그렇죠. 거의 제가 이제 맞춰줄 때가 많죠. 오케스트라가 안 맞춰주나요? 협연하는 솔리스트가 맞춰야 되나요? 이게 홀에 거의 90%의 홀이 청중들을 위해서 지어진 홀이기 때문에 그 뒤 저는 이제 무대 앞에 앞쪽에 있고 관은 굉장히 저와의 한 뭐 적어서는 뭐 7m 그러니까 굉장히 멀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죠. 피아노 소리가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휘자를 보고서는 그냥 나오시는 건데. 그렇구나. 네. 그럼 진짜 그냥 지휘자의 그 지시만 따라서 그냥 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들리잖아요. 그죠. 그분이 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맞춰줄 수 있죠. 뭐 저 뒤에 있는 연주자들은 피아노 소리를 못 듣는다는 얘기신 거예요? 네. 잘 안 들리니. 저것도 너무 궁금했어요. 콘체르토 하시면 보통 몇 번 맞춰가요? 많이 못 한다고 하던데요, 요즘은. 얼핏 들어서.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 중에 협연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안 해요? 왜냐면 이제 뭐 소콜로프가 안 하시고. 소콜로프 안 하나요? 이렇게 아레시 같은 분도 안 하죠. 제가 잘 아는 지휘자만 하시려고 하시고. 잘 안 하죠. 왜냐면 보통 공연 전날 한번 맞춰보고요. 그죠. 되게 당일날 그리고 당일날 오전에 홀에서 맞춰보고 이제 오후에 바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첫날 이제 맞춰보고 이제 악장씩 이제 하고 중간에 이제 안 맞았던 부분 조금 해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공연 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해보는 정도.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명연주라는 게 가능해요? 개성이 창출될 수 있어요?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협연에 맞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협연만 한 사람들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메트로놈 치고서는 연주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소리가 큰 사람은 오케스트라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약간 느려지고 빨라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 루바토라고 하는데 루바토를 하면 오케스트라가 잘 들어주고 쫙 맞춰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약간 이제 항상 똑같은 템포로 박자대로 하면 쉽잖아요. 그죠. 안전하죠. 그래서 사실은 베를린 필하모닉, 뉴욕 필하모닉, 그 오케스트라들의 솔리스트 협연자들을 보면 사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왜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지? 왜냐면 이 사람이 독주해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별로 안 갈 것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몇 명. 그 중에도. 근데 이 사람들은 오케스트라가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얘기는 참. 늘 궁금했어요. 왜냐면 치메르만이 직접 지휘하면서 녹음한 쇼팽 앨범을 들어보면 그 한이 느껴지기. 루바토를 너무 심하게 해요. 거기서 들어보면. 평소에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한이 쌓였구나. 그건 좀 느끼하거든요, 제가 느끼는. 그래서 늘 궁금해서 저 몇 번이나 맞춰보지 되게 바쁜 분들인데. 많이 못하고 그리고 또
콘체르토가 그래도 피아노는 조금 많은 편이긴 한데 연주해서 해달라고 하는 콘체르토가 딱 정해져 있어서 굉장히 그 연주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좀 문제다. 계속 하던 거를 자꾸 하라고 하니까 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 레날도 한 그 협주곡이 곡도 좋고 안 해본 곡이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어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아주 유명하신 지휘자들은 협주곡보다는 심포니에 관심이 많으셔서 약간 그렇고 안 해본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게 협주곡은 항상 똑같은 곡만 하시려고. 피아노는 그래도 좀 많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악기에 비하면. 그래도 어쨌든 거의 뭐 유명한 곡들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 지겨워. 너무 비슷한 걸 너무 많이 해서. 근데 또 새로운 곡을 하는 거는 이제 기획자들도 좀 부담스러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이걸 과연 관객들이 생소한 곡을 들으러 와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 피아니스트의 경력 프로필을 나열할 때 어느 오케스트라와 어느 지휘자와 협연을 했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필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가 있는 건가요? 굉장히 장황하게 그것들을 써놓는데 그래서 못 쨌다는 건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근데 뭐 그래서 요즘에 외국 약간 트렌드가 조금은 좀 이제 그 사람의 음악에 대해서도 많이 쓰고 이 사람은 뭐 취미가 뭐가 있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제 그 음악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싫어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저 사람 미스터치가 많아. 근데 그게 호로비츠도 미스터치가 많았고. 별 상관이 없어. 그게 어떤 척도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떤 오케스트라가 했다고 하면 약간 이제 인정이 되는 거니까 이제 뭐 그죠. 그러니까 별 5개를 받은 호텔 무슨 상을 받은 와인이다. 그치, 그런 거지. 저쪽에서 오케이를 하고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것 자체로 그쵸. 그 얘기를 항상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면 항상 하죠. 양력에 보면 항상 있고 또 어디서 어느 선생님한테 배웠다 이것도 있고 뭐 콩쿠르는 물론이고. 근데 사실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 옛날에 어느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쵸. 찜머만이 지금 쇼팽 콩쿠르 우승자였다 이 얘기를 하지는 거의 안 하잖아. 그냥 옛날에 했던 거지. 그쵸. 근데 저 아주 유명하신 분 보면은 뭐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잘 안 쓰시고요. 그죠. 저는 근데 그거는 이거 그냥 아마추어의 짧은 소견이기는 한데 그 콩쿠르 제도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의 걱정이 있는 게 이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여러 명 심사위원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평균 점수를 올리는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낭중지추 같이 연주할 수 없지 않나요? 현업에 계신 스타 피아니스트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점을 사람들이 많이 제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콩쿠르에서 이제 그런 시도를 많이 했어요. 이제 연주하는 분들을 이제 심사위원으로 초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평론가들을 초대를 하거나 이제 왜냐하면 그 제가 콩쿠르를 많이 나갔을 때 이제 2000년도 시기 때는 심사만 하시는 분 선생님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쇼팽 콩쿠르에 가면은 이제 쇼팽을 뭐 정말 연주를 해보셨던 선생님이 나가서 채점을 하셔야 되는데 쇼팽을 그냥 가르쳐서 어떤 이렇게 그 교과서 같이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나와서 하니까 너무 이렇게 평범한 친구들이 올라가고 개성 있으면은 이제 뭐 당연히 개성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보 포고렐치 같은 사람이 난리가 나고 그런 이슈가 됐던.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제 그 독일인 어떤 자기가 그 바이올린 콩쿠르를 맡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한번 바꿔보자, 혁신을 해보겠다.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장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평론가, 매니저, 그리고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선생님은 아니고 다 바이올리니스트, 현역 연주하는 사람들 연주를 했는데 마지막에 1등한 친구가 정말 우리가 콩쿠르에서 1등하는 애가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역시 그래서 똑같이. 이제 그 전에 딱 그 이제 토론을 안 하고 점수를 매긴 게 마지막에 점수가 딱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다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걔를 1등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평균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균을 하니까, 그러니까 99점을 준 사람 점수는 이미 또 나가고, 뭐 0점을 준 사람 점수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에서 그 시스템이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음악을 점수로 매긴다는 게 이제 아이러닉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콩쿠르를 나가서 그래서 이제 제가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게 나가서 1등을 하면은 너무 좋은 건데 콩쿠르에 안 되더라도 길은 너무나 많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콩쿠르에 맞춰서 막 연주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었고 그게 저한테 아직도 너무 후회가 되거든요. 정말 그 10대, 20대는 정말 여러 작곡가의 작품을 막 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개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모습이 만들어지는 건데 콩쿠르에 맞춰서 연습을 하다 보면 계속 하던 레퍼토리를 길이 더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콩쿠르이 너무 중요하긴 한데 거기에만 매달리는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슈베르트가 좋으면 10대에도 슈베르트 해야 할 수 되는데 있고, 우선 선생님이 콩쿠르에는 그 베토벤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베토벤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베토벤 전집을 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슈베르트를 더 잘 치고 슈베르트 전집을 하면 뭔가 더 그 사람의 개성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데 이제 그런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럼 약간 우리나라 그 음악 시장도 사실 음악 시장의 상황이 지금 이 안에서 국내 연주자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연주를 해서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유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너무 서글퍼요 진짜. 여기서 연주 생활만 하는 어떤 이거가 그거보다는 유럽에 저걸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클래식 뮤지션은 한국 사람이어도 한국에서 연주만 하면서 살 수 있다면 한국에서도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유럽에서 오래 살았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우선 가진 홀도 100년 넘은 홀들, 좋은 홀들이 우선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공연에 갔던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노령화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그 독일은 특히 어느 도시만 가도 거기 이제 극장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워낙 뭐 스트리밍을 있고 뭐 어느 다른 도시에 가서 보는 게 너무 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꼭 굳이 우리 극장에 가서 안 봐도 다른 큰 도시에 가서 더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정치에서 이제 그 돈 서포트하는 게 줄어들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부와 이제 그 가난한 분들의 차이가 이제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작은 극장들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은 약간 과도기가 아닐까. 너무 클래식이 지금 우선 서울
너무 유명한 그런 스타 스티켓이 어느 정도 팔리느냐에 너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뭐 울산, 뭐 청주 이런 데서 공연을 했을 때 정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공연을 가는 게 너무나 그 삶에 배겨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야 그렇죠. 오래 갈 수 있는. 그렇죠. 원초적인 궁금증을 막 물어봐도 되죠? 물어봐도 되죠. 피아노 뭐 쓰세요? 집에서 쓰는 피아노. 집에는 스타인웨이 있어요. 스타인웨이. 있고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도 스타인웨이? 아니요, 꼭 그렇진 않고요. 아, 그래요? 네. 스타인웨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번호가 있거든요. 그 1년 번호가. 네. 그래서 뭐예요? 1년 번호가? 70년도 말에 나왔던 그 시리즈가 되게 좋았고요. 548로 시작하는.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집에 있는 이제 57,057로 시작하는 그 시리즈가 좋았고 59도 좋았고 그게 이제 좀 다 조금 바뀌어요. 그리고 요즘에 새로 나오는 그 베센도르퍼에서 나오는 비엔나 클래식이라는 새 것도 이제 야마하와 합작해서 나오는 건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맥슈타인도 좋은 피아노는 좋은 것 같고 그래요? 파치올리도 어떤 레퍼토리 잘 그러니까 뭐 파치올리는 뭐가 어울려요? 저는 클래식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모차르트 보존파? 네. 파치올리가 있는 연주장이 많이 있나요? 많이 없죠. 많이 없죠. 근데 이제 파치올리의 장점이 뭐냐면 스타인웨이는 그 중저음이 이렇게 뭉툭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파치올리는 되게 선명하게 들려요.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이탈리아에 가면 그 스타인웨이도 이탈리아에 되게 오래된 악기 장인 가문에서 자기들이 그거를 특별하게 튜닝을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피아노가 그런 거예요? 네, 파브리니예요. 네. 그게 찐메르만도 맞아요. 그거잖아요. 파브리니. 그 안젤로 파브리니라는 분이 그 스타인웨이 예전에 이제 독점으로 이제 스타인웨이 파브리니라고 그죠. 그래서 아예 이름을 딱 붙였잖아요. 이제 그 미켈란젤리하고 폴리니 조율사로 유명하신 분인데 저도 그분 악기를 좋아해가지고 거기 가서 골라서 사왔어요. 그러면 그분이 스타인웨이를 독일에서 가져가서 이탈리아에서 어쿠스틱하게 뭔가를 다시 만드신 거예요, 피아노를. 그게 그 함부르크 공장에 가면 이제 쫙 있거든요. 그 피아노가. 그러면 그걸 고르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피아노가 이제 바뀌거든요. 조금씩. 근데 이제 그분이 가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악기를 가지고 와서 자기 이제 공방에 들어가서 하시는데 그거를 아무도 모른대요. 뭘 하는지. 해머를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뭘 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그 악기가 오면 어떤 정원에 들어가는 것 같대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정원을 가꾸듯이 이제 약간 이렇게 조율을 하신다고. 스타인웨이가 사실은 좋은 악기지만 야마하보다 되게 예민해가지고 날씨가 환기 때 변화가 있군요. 한절기 때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 음하나 내려가면 제가 이렇게 조금씩. 근데 정말 다른 악기들은 악기가 좋아야 되고 피아노는 자기 악기에 대한 사랑이 되게 많은데 피아노는 제 갖고 악기가 다니기가 없으니까 어려워서 가서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악기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저도 너무 몰라요. 그래서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조율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앞으로 드립하실 작곡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하면 다 하시고 막 이런 쓰는 패턴인 것 같은데 들어가서 뭐가 이제 하고, 앞에 후보들이 뭐가 있어요? 요즘에는 사실은 제가 슈만을 좀 잘 해요. 그리고 사실은 저랑 슈베르트보다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슈만
좀 다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쇼팽도 좀 다시 해보고 싶고 바흐는 이제 골드베르크 해가지고 미디가 돼서 해보고 싶고 뭐 현대곡도 이제 지금 누가 저 써주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현대곡도 하고 싶고 프랑스 음악도 더 하고 싶고 근데 이제는 전곡을 다 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슈베르트는 다시 해보고 싶어요. 네. 이게 너무 기간을 너무 짧게 그 3년 동안 다 했거든요. 조금 아쉬워가지고. 피아니스트들은 진짜 칠 곡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네, 정말 맞아요. 정말 평생을 해도 세상에 100분의 1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 앞으로 예정된 공연이나 뭐 새로운 앨범 계획 같은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앨범 계획은 없고요.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네. 우선 이제 올해 저는 통영에서 하는 게 약간 의미도 있고 기대가 많이 되고. 그 내년 봄에 이제 독일에서 하는 그 모차르트 페스티벌에 제가 이제 상주 음악가로 가거든요. 공연을 한 15번을 하나? 근데 그때 이제 그 여러 공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도자기가 그 테마가 돼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 도자기 전문가 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공연도 만들었고. 어떤 식으로요? 모차르트 시대가 사실은 그 가장 그 이제 중국에서 모차르트 들어와서 이제 본 차이나가 이제 그 부흥했던 시대거든요. 그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 그릇이 저한테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설명, 이제 그리고 모차르트 곡, 그 시대에 그 자기와 모차르트 곡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뭐 그 이제 뭐 그 마리 앙투아네트의 그 어머니가 이제 자기 그 자식들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그릇들, 그런 디자인들 뭐 이런 거. 그런 거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차르트 시대 때 그 원전 악기로도 연주하고. 그 독일 어디? 독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 뷰르츠부르크라고 거기가 이제 그 뮌헨과 프랑크푸르트 사이인데 티에폴러라는 그 바로크 시대 때 가장 유명했던 그 화가 벽화를 그 분이 거기서 벽화를 써서 유명해진데 이제 그 모차르트가 마나임으로 가는 길에 뷰르츠부르크에서 내려서 그 벽화를 보고 커피를 마셨다라고 쓴 문구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거기 페스티벌. 그래서 모차르트 페스티벌을 거기서. 커피를 마셨다. 티에폴러의 그림을 보고.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들이 이렇게 좀 잘 되고 이러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되게 막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어떤 페스티벌을 제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아까 그 피아노 조율사 분도 저는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 뭐 미켈란젤리나 폴리니에 대해 있었던 얘기도 해주시고 한국에 와서 좋은 그 피아노도 만져봐 주시고 그러면 조율사 분들도 그런 페스티벌에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이렇게 원전 악기로도 많이 연주가 없는데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럼 별도의 연습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쵸. 이제 그 공연 전에 며칠 동안은 이제 그 악기로만 해야죠. 페달이나 이런 거 시스템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모차르트 시대는 사실은 페달이 없었고요. 무릎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는 그쵸. 무릎으로 있는 게 있었고 나중에 이제 발로 하는 페달은 이제 베토벤 시대 때 있었는데 이제 그게 되게 창의 있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거는 그 페달이 2개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5개, 6개 막 있어요. 그래서 뭐 종소리를 내는 페달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5개 6개면 이렇게 발을 밑에서 이렇게 막 옮겨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터키 행진곡을 진짜 터키 행진곡 좀 들리게 이렇게 부구치게 하는 그런 맞아요. 녹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미디가 없으니까 저기 편에다 다 달아놨구나.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거 보는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앞으로도 더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네.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현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김수현 기자 커튼콜을 검색하면 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천의 거리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이렇게 만나뵙게 된다. 그러게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재미있는 앨범, 재미있는 음악적인 아이디어로 저희들을 계속 즐겁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또 만나뵙는 날을 하면서 저희 팬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곧 가을이 오는데 가을하면 또 슈베르트 음악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 많이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